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은 반등하지 못했고 저점을 더 떨어뜨려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3143포인트 1% 가까이 떨어졌고요. 코스닥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011포인트 거의 3% 가까이, 거의 바닥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만 빼고는 다 주식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과연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진정이 돼서 반등이 나아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뭐 나름대로 밤사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이상 폭락이 떨어졌다가 다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낙폭 줄여가면서 다우존스는 양봉으로 전환했고, 나스닥도 뭐 0.2% 정도 떨어진, 뭐 이 정도 뭐 떨어진 것도 아니죠. 이렇게 긍정적으로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방금 시작한 뭐 유럽장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뭐 중국도 그렇고요. 뭐 경기 회복 둔화, 여러 가지 후퇴 조짐, 거기에다가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에도 뭐 2% 가까이, 뭐 상해 종합 지수도 2%,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대만도 계속해서 1% 이상. 아무래도 아시아권, 신흥국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글로벌 자금, 뭐 달러, 이런 쪽으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도 그렇고요. 바닥이 잡히지 않고 한 번 더 충격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단정적으로 제가 내일은 바닥이 잡힐 거다, 뭐 이번 주에는 바닥이 잡힐 거다, 계속 기존에 드렸던 말씀 뭐 반복해봤자 멘탈이 잘 잡히지는 않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뉴스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종목도 진단해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어느덧 1174원까지 움직였고요. 뭐 유가도 떨어졌고 뭐 금값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구리값도 떨어졌습니다. 뭐 시장 뉴스를 잠깐 보자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주요국 유럽 증시 장초반 약세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코스피도 3개월 만에 치저치죠. 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뭐 저도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아시아 증시가 중국 증시도 그렇고 뭐 대만이나 홍콩,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뭐 한중일 이야기하면은 거의 뭐 아시아 증시는 다 이야기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전반적으로 다 약세 분위기죠. 뭐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뭐 장중 하락 전환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회복될 것 같은, 자, 뭐 심리적으로 됐든 지표상으로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공장이 돌아가고 취업자 수가 늘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팬데믹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투자, 기업 경기, 소비 심리 이런 게 쭉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충격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생각보다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것 같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분위기가 이런 상태인데 이미 뭐 PC 업체라든지 뭐 메모리 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재고는 많이 쌓아놨는데 팔릴 것 같지는 않고, 이대로 뭐 반도체가 침체가 나와버린다면은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있겠죠.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운임 같은 해운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뭐 12주, 13주, 14주 계속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상승세도 꺾일 거고요. 전반적으로 세계 글로벌적으로 침체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은 뭐 진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 좀 안 좋다고 이러잖아요. 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중국이 안 좋은 거는 뭐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인이 확실한 이야기죠. 미국 무역 분쟁도 그렇고요. 자, 미국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도전, 중국의 오만. 자, 중국에서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에서 자기 나름대로 중국식 모델로 뭐 G1 넘버원을 찍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택도 없는 이야기죠. 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뭐 서방 선진국들, 유럽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통신 업종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기 시작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원죄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오만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중국은 일정 부분 그동안 누렸던 뭐 세계의 공장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공급망 여기에서 탈락되면서 당연하게 중국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뭐 1대1로가 됐든 여러 가지 중국이 꿈꿨던 드림이 됐든 다 하룻밤의 꿈일 뿐인 거죠. 뭐 향후 5년, 10년 뒤에 중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안 봐도 비디오인 거기 때문에 중국이 침체되는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른다면은 그 영향 뭐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파이들은 우리나라가 취할 겁니다. 뭐 대만도 일부분 챙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만도 중국의 일부죠. 뭐 대만 혼자서 뭐 독약청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일본이 뭐 어느 정도 선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뭐 5년 뒤 10년 뒤 그 언저리쯤에는 거의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나라 뭐 거의 대한민국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도 경제 수준이 되는 나라 중에서 뭐 성장 속도가 됐든 성장세가 됐든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이 됐든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역량이 됐든 우리나라만큼 미래 비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확실한 어떤 힌트, 모멘텀을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바로 보여준 거죠. 뭐 2020년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무슨 뭐 항공, 뭐 무역, 뭐 여러 가지 입국 절차 이런 거를 개같이 등을 돌렸던 이런 나라들 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를 본받자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최고라고 칭송하기 시작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G7이 됐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뭐 한국의 방역의 우수성 여러 가지 글로벌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뭐 이 시간들이 중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무너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간, 뭐 중국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
없지 않아 있죠. 응? 중국의 어떤 소비 시장, 중국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이용해서 IMF를 탈출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저임금을 이용한 부분도 있고, 공장으로 활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대단한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로 탈출을 이미 했고요. 중국이 이대로 상당 부분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자, 크게 걱정 없이 요 정도 조정, 요 정도 침체,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에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멘탈을 부여잡으시고요. 잘 대응하셔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여기도 겁주는 것처럼 뉴스원 전민 기자 리포트인데요. 외국인들의 엑소더스, 코스피 0.9%, 코스닥 2.8% 급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급등이 나올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모멘텀이 여기서 꺾이거나 증시 분위기가 여기서 약세장으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율도 등락폭이 커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3개월, 최근 3개월 이내 최저점을 돌파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무역 기조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앞으로의 전망, 다양하게 반도체든 선박이든 석유 화학이든 자동차든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다 탄탄하게 우리나라가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글자 그대로 세계 글로벌적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코로나 확산, 재확산, 팬데믹의 심화, 중국의 어떤 둔화, 경기 후퇴, 생각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부분,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우리나라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다 마이너스인 부분이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빨간불도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으로 한 0.27% 정도 살짝 더 떨어진 부분이고, 하이닉스는 더 떨어지지 않고 있죠. 금요일에도 양봉을 만들었고 오늘도 음봉이 아니라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외국인 매수세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강한 모습, 플랫폼 기업, 단순한 은행 종목이 아니라 플랫폼을 장악한 그런 메리트를 많이 쳐주는 것 같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 차트에서 살짝 20만원 후반대까지 숨을 죽였다가 확실한 저항선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다시 20% 이상 날렸고요. 종가는 10% 정도 31만 9천원으로 마무리된 모습이죠. 크래프톤도 정말 시장이 나쁘다면은 가장 먼저 빠져야 될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많이 떠 있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 제외하고 나름대로 카카오뱅크 느낌도 그렇고 크래프톤 느낌도 그렇고요. 자,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한국 경제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힌트, 어떤 조짐,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더더구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역사적 고점,
얼마 안 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그래도 뭐 1년 남짓도 안 된 요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부침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침을 다 이겨내고 뭐 17만 원, 18만 원, 뭐 2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한 번에 30만 원대를 돌파했고요. 그 30만 원대에서 뭐 큰 조정도 아니죠. 10%도 안 되는 짧은 조정, 한 5%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좀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조짐은 아니라고 읽어볼 수 있고요. 자, 뭐 시가총액 상위로 쭉 한번 볼까요? 국내 지수로.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넘겼네요. 저는 좀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렇게 다들 대마불사 비슷하게 자 가는 놈은 계속 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요.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LG전자, LG생활건강, LG그룹은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잡아주는 느낌. 뭐 오늘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 뭐 살짝은 조정받는 분위기. 뭐 전반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인터넷 관련된 언택트 쪽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자, 뭐 시장이 워낙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수습하고 간다는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이시고 뭐 저는 반드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도 뭐 분위기가 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정도,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고요. 1% 가까이 양봉. 에코프로비엠도 그동안 계속 좋았었는데 4% 정도 떨어진 모습. 뭐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도 음봉이 떨어진 자리. 뭐 LNF 같은 경우는 충격적으로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뭐 시젠도 5% 이상 떨어졌고요. 뭐 컨텐츠 기업도 뭐 CJENM도 안 좋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뭐 솔브레인 비롯한 소재, 부품, 소부장 기업도 뭐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인가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장중에 확인한 걸로 이오테크닉스는 양봉 뜨는 걸로 봤는데 뭐 종목별로 MTS 화면 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나마 뭐 제넥신이나 ST팜, 셀트리온 제약 그나마 바이오 일부가 그래도 퍼포먼스가 있는 상태고 대다수 업종은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위 업종도 음봉이 뜨고 있는 모습. 자, 뉴스는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속보로 뭐가 떠오른 게 있는지 한번 속보 한번 훑어보고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간간히 개별 종목에 대한 뭐 감사 보고서 관련 뭐 감사 의견 거절 그런 소식이 뭐 살짝 보이고요. 별다르게 중요하게 짚어볼 만한 그런 소식은 뭐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메가톤급 이슈는 뭐 속보로 보여지는 게 없고요. 뭐 외국인 매도 폭탄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자 뭐 외국인 매도 폭탄이 나오면은 또 떠났던 외국인들이 또 뭐 분위기 추스르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겠죠. 조금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별다른 이야기가 속보 내용에선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종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쭉 훑어보고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거래하는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뭐 2% 넘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4% 정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15,000원이 저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00원이 깨진 상황이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빨간불 보여줬다가 보시는 것처럼 41,100원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뭐 시장이 다시 돌아서면서 더 충격적으로 더 빠지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한 듯하다가 다시 떨어진 그런 코스닥 지수기 때문에 자, 진원생명과학도 양봉을 그려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래갖고 38,200원까지 떨어졌고요. 종가는 38,900원. 뭐 물론 저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절대로 길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뭐 2%가 됐든 3%가 됐든 무조건 그 2%, 3%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금요일 시장, 지금과 같은 화요일 시장, 이렇게 이틀만 약세장이 나와도 벌써 뭐 거의 뭐 10%? 막 이렇게 최소 10%인 거잖아요. 막 최소 10%씩 지금 물려 계시는 부분이니까 굳이 이런 종목들을 10%까지 감수하면서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손절을 못 하시니까, 손절매를 못 하시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그나마 버티고 올라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다가 못 버티고 낮은 가격에 손절 쳐버리면 그때 올라온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버티실 수도 없으시면서 어설프게 버티시다가 못 버티고 손절 치시거나, 또 그게 아니면은 나는 충분히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자, 이 기간이 뭐 일주일이 됐든 뭐 2주일이 됐든 그 시간의 가치, 먹고 또 먹고의 전략으로 그날 오늘 같은 시장에도 보시다시피 충분하게 고점이 찍히기 때문에 자, 퍼포먼스만 잘 먹고 나온다는 전략으로 파도 타기만 잘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익절을 하시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기회가 다 날아간다는 거죠. 자, 손절해서 아까워, 이런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날아가서 아까워,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가서 아까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드리는 그 단기 투자 전략, 자, 고점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쌀 때 저점에서 사셔야 되시고요. 방향성이 틀리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셔야지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손해 볼 가능성을 인지하시고 이런 시장에서 뭐 금요일이 됐든 오늘이 됐든 얼마든지 2, 3%대 손절을 치고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셔야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산 그 가격 이하로는 못 팔어, 이런 생각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적으로 투자 원칙이라든지 매매 기법을 확실하게 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시고요. 뭐 물론 뭐 크래프톤이 됐든 유바이오 로직스가 됐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됐든 이런 종목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죠. 근데 이런 종목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또다시 또 퍼포먼스가 나왔는데요. 충분하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점은 42,800원까지 또 보여줬죠. 자, 뭐 고가는 46,000원, 자, 종가는 뭐 45,750원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오버나잇 해볼 수 있는 고점 마무리긴 한데 불안하신 거죠. 시장 자체가 이러니까. 보시면 차트를,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고점인 수요일날 고점을 지난주 수요일날 고점을 터치했던 그 부근까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자, 내일 다시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잘 보시다가 방향성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빠르게 익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이 뭐라고
5만 원 찍을 거라고 뭐 6만 원 찍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똑같이 우주 돌파 나올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고점 마무리가 안 되면은 익절하시는 게 맞다고. 지난주에 익절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지난주 종가보다 지난주 익절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죠. 유바이로직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또 퍼포먼스만 즐기시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 들어가서 지금 오버나이트 하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일 시장에 고점에서 꺾인다면은 미련 없이 또 던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먹고 또 먹고 전략을 생각해 보시고 빠르게 순환하시는, 자,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해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최대한 많이 사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할수록 자, 이익은 극대화되는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수익이 찍히는, 순환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주식을 보유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거래한다는, 계속 사고 판다는, 일단 수익을 보려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파는 거에서 뭐 익절이 됐든 손절이 됐든 파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세로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유바이오 로직스도 충분하게 모멘텀은 남아 있으니까 뭐 내일장 계속해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크래프톤도 뭐 40만 원대가 진바닥인지 아닐지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46만 원까지 나왔다가 다시 45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자리,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익절하시는 게 맞고요. 내일 또 새로운 자리에서 또다시 거래하는 거죠. 지난주 가격, 뭐 지난주 기준가 44만 7천 원, 오늘 얼마든지 시초가가 43만 3천 원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훨씬 더 싸게 저가가 42만 3천 원에 잡혔기 때문에 충분하게 얼마든지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금요일날 익절하신 분들 얼마든지 원하시는 가격에 들어가 보실 수 있었다는 거.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로 46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뭐 45만 5천 원이든 뭐 오늘 종가든 얼마든지 상관없이 익절하는 게 맞는 거죠. 익절하고 다시 또 내일 시장 보는 거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알테오젠 저는 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워낙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 4% 이상 밀려버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뭐 9만 원 넘게 쏜 자리에서 거의 지금 10%, 15%, 거의 15%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뭐 제가 어제 프리미어 영상 진행할 때 녹화 중이 아니라 프리미어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뭐 신용까지 몰빵 쳐가지고 뭐 알테오젠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평단은 말씀하지 않으셔갖고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은 자,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마인드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 맞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불안하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도 중장기 종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등락이 조금 심한 바이오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중장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그 투자 성향상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단기를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뭐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셨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들어가셨다면은 뭐 좋은 타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측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퍼포먼스를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라고 예측하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아니고 방향성이 아니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뭐 나올 수도 없는 자리인 거죠. 뭐 계속해서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자리,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인 거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시고 가장 적절하게 단기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뭐 AD 칩스도 뭐 추가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종목 끌고 가라고 말씀드린 거 없잖아요. 충분하게 또 조정이 나올 거고,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저점에서 얼마든지 사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 하방으로 찍힐 때 굳이 무리해서 뭐 물타기를 하거나 길게 끌고 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죠. 얼마든지 항상 퍼포먼스가 나온 자리에서는 반드시 익절하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윗꼬리도 달리고 윗꼬리도 달렸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200원 깨졌을 때는 반드시 익절하는 게 맞다고. 근데 그 제 말을 무시했던 분들은 하는 순간 오늘은 뭐 거의 뭐 개파락 떠가지고 그냥 쭉 빼버렸기 때문에 뭐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익절하거나 손절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오늘 같은 장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장인 거죠. 그냥 뭐 수직 낙하해버리는,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가창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프레스치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움직임도 애매하죠. 뭐 고점은 3%까지 또 높이면서 그러다가 또 저점, 거의 저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저점이 38,800원이었는데 38,850원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또 어느 순간인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장의 부침에 따라 가지고 다시 숨이 죽고 있는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일봉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올랐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추세죠. 지금 오르는 추세가 아닙니다. 절대 이 자리에서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예측하고 들어가시려면 한 28,000원, 29,000원 이런 자리에서 예측하고 들어가셨다가 방향성이 아니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대다수가 잘못 투자하시는 게 예측하고 들어가셔서 고집을 피우시는 거죠. 아니야, 여기가 저점이야. 더 안 떨어져. 저점이야.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넥스도 뭐 그 박장군인가요? 이 멍청한 사람. 이 사람은 뭐 내가 손절하라고 말했던 2만원 자리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8,450원을 보고 있는 이 박장군 뭐라고 할래? 제발 좀 주식 좀 생각하면서 현명하게 투자 원칙 좀 바로 세우고 주식 투자를 하길 바라고, 제발 내 영상 좀 보지 마라 장군아. 자, 어쨌든 바이넥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부분이 있고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바닥에 깔려서 죽어 있는 부분도 있고 거래량이 거의 말라버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분명하게 저점인 건 사실이에요. 뭐 여기서 저점을 더 뚫고 지하실로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장도 안 좋고 뭐 종목 분위기 자체도 안 좋고 2분기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다시 뭐 2만 원을 회복하고 23,000원, 25,000원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기다리셔야 될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아주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죠. 크래프톤은 날아가고 있는데도 아주아이비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 굳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데 미리 예측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양봉이 안 나오는데.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그 양봉 퍼포먼스를 먹기 위해서 빠르게 진입했다가 방향성이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지 맞는 건데 그냥 고집을 부리고 안 나온다. 이전에 뭐 7,000원대에 사셨다는 분 지금 뭐 속이 타 들어가시겠죠. 이제 1,500원 밀렸는데 7,000원에서 1,500원 밀렸으면 20% 이상 밀린 건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다시 5,000원 깨질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하게 다시 저점 잡아서 바닥을 다진다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랠리는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뭐 바이넥스나 아주아이비 투자도. 근데 바닥을 찍는 확인하는 시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붙여주는 뭐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지 움직이겠죠.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대덕전자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강하게 16,000원짜리를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빠졌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올랐죠. 이오테크닉스가 생각보다 거래량은 적지만 강했던 시장에서 강했던 모습이고요. 현대바이오도 강했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뭐 세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기본적으로 세력들 뭐 평단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종목 특성 여러 가지 뭐 파악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나 현대바이오 거래하신 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른 종목과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 보시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장은 많이 충격을 받았지만 셀트리온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의 3대장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거래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다른 개별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중심 종목으로서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생각보다 이 삼총사는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진 않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런 부분을 반증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반증의 지표로 이 세 종목을 꼽아 보고 싶고요. 뭐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업종이 파란불이기 때문에 힘겨운 시장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반도체 종목도 대다수 업종이 파란불이죠. 뭐 디지털 SoC 마찬가지입니다. 다 파란불이고요. 일부 종목들만 뭐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중국 쪽 영향이 없지 않아 있고, 소비 판매와 관계된 회사인데 뭐 개별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꽤 강했네요. 한번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신세계 INC. 자, VI까지 걸렸고요. 뭐 올해 수익 증가, 실적 턴어라운드, 상승폭 확대, 뭐 여러 가지로 개별적으로 신세계 그룹주가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호재 다발 신세계 그룹주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모든 종목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우리 시장이 아직은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완전 침체로 가진 않을 거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되고요. 뭐 정치 테마 뭐 볼 필요 있겠습니까? 다 파란불이죠. 나머지 뭐 제가 조금 저가에서 거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담아 좀 모아놨던 종목들이 낙주 매매라고 써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낙주 종목은 아니고요.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도 오늘은 뭐 다 파랭이네요. 우량 기업 쪽에서는 LG전자만 빨간불이고 나머지 다 파란불. 뭐 이런 시장에서 제가 뭐라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망을 드리는, 뭐 중원부원 해봤자 뭐 피곤하시기만 하실 테니까 이 정도로 뭐 시장 분석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자, 뭐 밤사이에 미국 증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잘 추스르셔서 내일 시장 잘 준비해 보시고요. 저는 또 뭐 시사 쪽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뭐 카카오 TV가 떠 있는데, 자, 일단 다음으로 왔고요. 자, 30대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인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한다. 방역당국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나 예약자가 많다. 의사협회에서는 백신 접종 필요성 논의 아직도 필요하다. 뭐 개소리 하고 있나요, 의사협회? 전반적으로 일단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거죠. 빨리 맞고 싶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제 이야기 들어갔으니까 뭐 한 3, 4주, 2, 3주 정도 기다리시면은 순차적으로 예약 순서에 따라 뭐 30대도 20대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뭐 활동적이기 때문에 20, 30대 분들께서는 이제 좀 더 활동적이고 이제 모임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불안하시니까 일단 백신을 맞고 돌아다니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잔여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고 뭐 차별 없이 별 다른 나쁜 감정 없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잘 맞고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쓸데없이 의사협회에서 뭐 여기에서 여기다 토를 다는 듯한, 뭐 대한의사협회는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춘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야 그럴 거면 니네들이 알아서 하든가. 니네들 개뿔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하게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물론 일선 의사분들께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협회 차원에서 이런 어떤 발표를 하고 당국의 어떤 방역 정책에 딴지를 거는 듯한 이런 모습은 좋지 않죠? 여기 이런 댓글 달려있잖아요. 의사협회는 사회 악인가? 의사협회는 믿을 수 없는데 왜 그럴까? 뭐 손석희 아나운서와 그 JTBC 앵커죠, 같이 그 뉴스룸을 진행했던 안나경 앵커, 예, 뭐 어떻게 보면 찌라시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던 뭐 유튜버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징역 8년에 5열, 실신한 구미 친모, 결정차는 A5, 혈액형. 그죠? 뭔가 나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친모라고 밝혀진 당초 그 여성의 모친과 그 여성이 한쪽은 A형이고 한쪽은 O형이었다면은, 자, O형한테는 절대 A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혈액형의 어떤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딸일 수밖에 없는 혈액형 조합이 나온 거죠.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모친이 O형이고 딸이 A형이라면, 자, 딸한테서는 절대 O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아이가 O형이었다면은 결과적으로 딸아이가 아니라 이 모친의 아이였다는, 자기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같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중앙일보 김정석 기자 리포트고요. 오늘 선고가 있었죠. 1심 선고고요. 결정타는 혈액형. 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의 친모 A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징역 8년. 솔직히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완전 부인의 부인까지 계속 모든 걸 다 부인하는데 징역 8년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뭐 아이 바꿔치기, 뭐 자신의 출산 사실까지 부인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8년으로 유죄 선고를 했고요. 자, 피고인이 친모가 맞다면 아이 바꿔치기는 사실 필연적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전자 감식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 뭐 유전자 감식은 뭐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숨진 여의 혈액형 A5형이 BC, B형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딸이 B형이었는데
B형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씨가 친모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네요. 뭐 간접적인 증거죠. 뭐 출산 임박 시점에 뭐 직장에서 뭐 그만두거나 휴가를 낸 거,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검색을 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간접 증거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유전자도 그렇고 혈액형도 그렇고, 근데 뭐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라진 아이, 이 죽은 아이는 뭐 친모가 났다, 그 엄마가 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딸이 난 아이, 딸이 난 아이가 어디 갔냐는 거죠. 진짜 너무 증발해 버렸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아무리 뭐 숨기고 바꿔치기 하고 뭐 어떻게인가 했을 테지만, 경찰이 그거를 추적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1도 밝히지 못한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가 이뤄진 정황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이 팔찌가 뜯어져 있었다, 뭐 이 정도만 밝혀졌고, 뭐 전후 관계가 전혀 없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뭐 이 사람은 뭐 재판부의 선고 결과 를 지켜보면서 사람 잡겠다, 이게 대한민국 판결이냐, 뭐 이렇게 가족이 항의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정말 유전자 감식이 잘못된 거라면은, 자, 혈액형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혈액형은 자,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자,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친모가 딸이 아니라 이 엄마였다, 이렇게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이 모계를 따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딸이 친모로 밝혀졌어도 모계고, 이 엄마가 친모로 밝혀져서 모계잖아요. 이런 모계를 따질 때 공통적으로 뭐 유전자는 비슷하니까 전혀 다른 유전자가 나오진 않았을 거고, 비슷한 유전자가 나오긴 했을 텐데, 이 모계 유전자가 친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고 친할머니인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데, 지금 밝혀진 친할머니로 알고 있었다가 친모로 밝혀진 그 유전자가 사실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친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였다, 이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렇게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해 주는 기사는 전혀 없이, 그냥 뭐 국가에서도 검사했고, 뭐 검찰에서도 검사했고, 뭐 경찰에서 검사했고, 아무리 계속 검사해도 무조건 그냥 다 이 사람이 친모로만 나온다, 이것만 계속 맹목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왜 이 모계 유전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친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뭐 DNA가 됐든 뭐 RNA가 됐든 뭐 미토콘드리아가 됐든 여러 가지 이 모계 혈통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이론을 접목시켜 갖고 설명해 주는 그런 기사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아프간 출신 앵커, 이건 뭔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사지절단형 부활 가능성?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탈레반에서는 보복하지 않는다,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아프간을 되찾았으니까, 탈레반 쪽에서는 정권을 되찾고 이제 다시 나라를 장악했으니까, 국민들은 뭐 불안하고 다시 뭐 여성들을 차별하고 교육도 안 시켜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아프간 출신이었던 이 미국 앵커인 것 같은데, CNN 앵커인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사지 절단도 하고 보복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지레짐작하지 맙시다. 손석희 아나운서 이야기도 했고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거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라는 이 미 칼럼니스트, 대도 않는 그 정신세계가 특이한 이 사람 이야기 받아가지고 지금 최재형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프간, 아프간 안보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안보 관련해서, 까딱 잘못한 아프간 올라간다. 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프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나요? 어느 나라, 뭐 어떤 사고를 해야지 아프간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뭐 반군이 있습니까? 뭐 북한 이야기 하려고요? 됐거든요. 자, 징역 8년 오열한 구미 친모 이야기도 했고요. 자, 뭐 이 백신 관련해서 뭐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자극적인 기사는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저도 이 얘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뭐 문구 차이가 있고, 뭐 조사 방식, 뭐 기계가 하냐 사람이 하냐, 뭐 질문지가 어떤 질문이냐, 뭐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다 해도, 자, 어떤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 18%가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는 30%가 넘게 나오고, 이거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이야기할 때 변동폭이 크면 좋다라고 하지만 여론조사는 변동폭이 작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오차가 작아야지 되는데 너무 커요. 이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18%, 누구한테 물어보면 30%. 전혀 신뢰성이 없는 것 같고, 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생각해 본다면은 분명하게 뭐 윤석열 예비 후보의 지지세가 뭐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잡음이 섞인 것도 있고 스스로 계속 무덤을 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광복절에는 뭐 안중근하고 윤봉길 의사를 헷갈린 건지, 아니면 진짜 실무진의 실수인 건지, 말도 안 되는 그 SNS 사진과 글이 올라온 것도 많이 비판을 받았고요. 영상 찍고 있는데 번쩍번쩍하네요. 번개치고 있습니다. 자, 뭐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비교를 했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격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고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건보료를 단순하게 평행선으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굳이 기사는 보지 않겠습니다. 주성치 17살짜리 여자랑 미친놈인가요? 뭐 기사 보지 않겠습니다. 서울엔 사람이 많아서 원전 못 짓는다. 부산 시민은 사람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그렇잖아요. 원자력 발전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막말로 자기 집 앞에, 글자 진짜 서울 앞에서 한다면은 서울 시민이 찬성할까요? 경기도 시민이 찬성할까요? 난리 나겠죠? 못 지을 거예요 아마. 근데도 뭐 한가한 곳, 뭐 부산 근처라든지 뭐 경남이라든지 뭐 전라도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곳에다는 짓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원죄가 있어서 근처에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놓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게 안전하고 완벽하고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은 서울에 지으세요. 서울에 짓는다고 한번 주장해 보시죠. 경기도에 한번 짓는다고 주장해 보시죠. 그거를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무지하게 경제적인 건 사실이지만, 자, 10만 년, 100만 년이 지나도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거죠. 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저개발 국가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원자력 발전을 해서 경제 발전의 밑거름을 삼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올라왔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탈원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카자흐스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홍범도 장군 모셔왔고요. 또 홍범도 장군 이제 그 뭐 60 몇 년도인가 70 몇 년도에 그 대통령장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으셨지만 이번에 또 최고 등급 1등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독립운동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결의 혼을 지켜주신 선열의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하고요. 뭐 주한미군 이 얘기도 한번 한 것 같고요. 중국, 러시아, 이란, 미국 실패. 뭐 이게 미국의 실패인가요? 아프간의 실패지. 탈레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나요?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당일 접종 가능한데 화이자는요. 3040 정부의 신뢰 잃었다. 자녀 백신 예약을 하면은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정부가 번복을 계속하자 접종 대상자 의료진 모두 접종을 이게 뭔 소리야? 방금 전에는 인기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0대가 잘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사가 서로 싸우는 건가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예약하면 당일 예약하면 한 달 정도 빠르게 그쵸? 바로 맞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3, 4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꺼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이 다 달라. 이 기사 말과 아까 본 기사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잔여 백신 예약을 걸어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게 화이자인지 아스트라제네카인지를 보고 아스트라제네카면은 취소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는 의사협회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뭐 아까 그 기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의사협회만 그렇게 이야기할 뿐, 자, 사실상 30대는 잘 맞고 있다. 잔여 백신으로 이야기에 인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자 양반, 잔여 백신 30대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허용 이후 남는 백신이 없단다. 못 믿겠다고 카카오나 네이버 어플 조회 한번 해보소. 저번 주까지 보이던 잔여 백신 0이요 0.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네요. 자, 이 기자의 기사가 잘못된 거로 보여집니다. 중견 배우 김민경 님이란 분이 별세했다라고 속보가 떴는데요. 딱히 얼굴은 낯이 익은데요. 얼굴은 낯이 익는데 어떤 작품에 출연했냐라고 물으면 생각나는 작품은 없네요. 근데 얼굴은 낯익은 분이에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연으로 뭐 어머니 역할, 뭐 아주머니 역할로 많이 나오셨던 분. 딱히 뭐 대표적 타짜에 나오셨나요, 이분이? 만약에 타짜에 나왔다면 그 고니 엄마인가요? 그 중국집 하는 해품달 내 딸 서영이 불꽃 속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낯은 읽는 분인데.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건 또 뭐 황비용인 줄. 머리 심어라 김지우 돈 없는 악성 다이렉트 메일 DM의 분노.
김지우. 죽다 살아났다. 일어나신 음식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급체로 고생했던 부분을 털어놨다. 오, 저게 지금 머리띠인가요? 머리가 없는 건가요? 뭐 세상은 넓고 별 희한한 기사들도 많죠. 일단 한번 그냥 가십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읽어봤고요. 자, 뭐 별다른 이야기 없다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쭉 한번 내려서 요 기사까지 보고 갈까요? 우리 또 이제 윤석열 이야기 안 하면은 또 아쉽잖아요. 자, 그냥 갈 순 없잖아. 자, 시선집중 김재원 기자, 시선집중에 김재원 의원이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를 MBC 라디오에서 이제 기사화한 부분이고요. 뭐 제가 이 기사는 본 기사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 원희룡 지사도 이제 대선 예비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이 김재원 의원이 원희룡 지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조만간 윤석열은 정리된다, 이렇게 팩트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준석과 원희룡이 한 이야기를 원희룡이 김재원한테 전달한 거고, 그 전달한 그 내용을 재차 원희룡이 팩트라고 확인해 준 걸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뭐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뭐 바로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뭐 그 이후에 속보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죠. 이준석 머릿속에는 자, 공정한 경선 관리는 애초부터 없었다. 애초부터 윤석열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빨리 들어와, 일단 빨리 들어와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냥 불쏘시개로 삼고 끝내버리기 위해서, 그냥 밖에서, 국민의힘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안 오르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도 안 오르니까 일단 끌어들여서 잡아먹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간 뭐 속내는 다 읽힌 거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부적절한 거죠. 대표라는 자가 아무리 나이 어리고 경륜이 일천하다고 해도 말이 너무 많고 자기 주관이 너무 확고하고, 그런 부분을 뭐 조금 신중하고 진중하지 않고 계속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속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 이게 이준석의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늘 드리는 클로징 멘트. 주식, 금융, 시사 모두 다 내게 맡겨라.